모멘텀 상실의 원인이 오히려 저는 비트코인이나 뭐 ETF나 이런 것보다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기술적으로 혁신을 이뤄내지 않으면 가격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스테이킹 이자, 비트코인을 넣고 스테이킹 이자를 받고 싶은 수요는 상당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질문들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알트코인 얘기들을 몇 가지 여쭤볼 텐데 제가 이제 출연하실 때마다 리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봅니다. 지난번에 출연 주셨을 때는 업계에 굉장히 관심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리플이 뭔가 소송의 마무리가 좀 되려고 하는 조짐들이 있는지 굉장히 많이 좀 가격이 이제 과거보다 조금은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때 관점 변화 없으신가요? 리플은 계속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9월 초에 우리나라에서도 KBW라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 KBW 부대 행사로 XRPL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서 XRP 레저 기반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그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또 거기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불러주셨거든요. 거기를 뭐 저 같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를 왜 불렀나 이제 의아하긴 하지만 거기 가서 제가 싱가포르에서도 비슷한 행사에 갔었는데 거기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해보면 리플이라고 하는 그래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크다. 이건 확실하게 제가 읽을 수 있었어요. 뭐 가격 상승이 올 것 같다 이런 거보다는 그 네트워크죠, 하나의. 이 리플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나는 이런 서비스를 해볼 거다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어떤 이 기술에 대한 믿음이랄까요? 그 다음에 뭐 낙관적인 전망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싱가포르도 있고 뭐 이제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부대 행사를 열 정도면은 계속해서 커뮤니티가 커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 네트워크 자체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코인의 유시지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빈번한 거래가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뭐 리플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소송도 있었고 소송도 이제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진짜 그 펀더멘탈한 가치 상승이 가격을 견인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그 저변에 깔린 스타트업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만약에 나와준다면 또 가격에도 당연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소송이 사실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못한 부분이 일단은 이렇게 지방 법원에서는 SEC가 요구하고 있는 범칙금보다 훨씬 더 적은 이제 범칙금을 갖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SEC가 최종적으로 수용하느냐, 뭐 항소를 하느냐 이런 기점들에 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정권의 어떤 지금 대선을 필두로 한 구도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 SEC가 항소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내부자들은 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시선들보다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뭐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시니까 어떤 흐름으로 이제 갈 거라고 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항소를 하지 않을까요? SEC가 오히려 항소를 할 것 같다. 항소를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이제 게리 겐슬러가 다른 곳에 집중하겠다. 오히려. 다른 코인들에 집중하겠다. 이런 판단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게리 겐슬러가 그동안 이제 취해왔던 여러 가지 뭐 소송건들이나 그 다음에 정책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리플의 소송을 드롭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일단 먼저 듭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냥 지더라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를 뭐 소송에서 이기고 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SEC로서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결과들은 또 이제 곧 나오게 될 텐데 한번 요 참고해서 지켜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은 맥락은 좀 다른 얘기인데 친 리플 변호사라고 해서 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존 디튼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존 디튼이 이 엘리자베스 워런의 지역구인 매사추세츠주에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런을 쓸어버리겠다 약간 이런 식의 기치를 가지고서 나왔는데 존 디튼이 아직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뭐 리플부터 해서 뭐 제미니 거래소의 윙클보스 형제들이나 뭐 각종 이 암호화폐업계 중요한 인사들이 지금 아주 선거 자금들을 굉장히 많이 투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뭔가 업셋을 이뤄냈을 때 전체적인 어떤 규제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이 약간이라도 변화될 조짐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만약에 당선되면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매사추세츠 주 자체로라도 미국 전역은 아닐지 몰라도 이제 뭐 친리플 기업들 들어와라 여기에서 사업하면 법인세 깎아줄게 뭐 이러면서 정치 후원금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친암호화폐 성향의 정책들을 내놓겠죠.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서 또 기업들도 많이 갈 거고, 글쎄요, 윙클버스 형제는 제미나이 거래소를 운영하죠. 거래소도 뭐 거기에다가 지사나 뭐 그런 것들을 세워서 좀 이제 세금 같은 것도 아끼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다 아무래도 가격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 왜냐면 그 주만 시작은 그 주에서 하겠지만 그게 다른 주로 번져나가고, 어쩌면 당론으로 또 그게 채택될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겠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그거는 또 펀더멘탈과는 상관이 없는, 맞습니다. 크게 상관이 없는 단기적인 이벤트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는 오히려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는 상황이지 않을까. 네, 그런 거로부터 사실 자유로운 게 제일 좋은 목적지죠. 어떤 코인 가격이 어떤 특정 정치인이 이거를 후원한다고 해서, 더 밀어붙인다고 해서, 밀어준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는,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거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하면 비트코인이 막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1차원적인 내러티브는 사실 저 같은 비트코이너 입장에서는 동의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아젠다입니다.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누가 되던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간다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점이었잖아요. 네. 리플도 같은 지향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떤 펀더멘털이 상승을 해야지 장기적인 지속력이 있는 것이고, 어떤 이벤트들에 의한 깜짝 상승은 언제든지 다시 펀더멘털이 안 받쳐지면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 거품이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이 코인의 펀더멘털이, 혹자들은 코인의 펀더멘털이 어디 있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펀더멘털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플 정도만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더리움 얘기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는데 가격이 뭐 일단은 예상대로 비트코인이 그랬듯이 그레이스케일 물량들이 이제 나오면서 좀 빠졌는데, 지금은 구조 자체가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그 물량들이 아니라 뭐 점프 트레이딩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물량을 좀 많이 단기적으로 던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더리움 ETF가 계속해서 상장 이후에 쭉쭉 이더리움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더리움은 솔라나한테 일단 좀 이 모멘텀을 잃고 있는, 모멘텀 상실의 원인이 오히려 저는 비트코인이나 뭐 ETF나 이런 것보다는 솔라나인 것 같아요. 오히려 솔라나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대비된 모습 좀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실제로. 밈코인이 막 상승할 때 밈코인이 연초에 크게 상승한 밈코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 밈코인들이 다 솔라나 기반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스비 비싸지, 게다가 트랜잭션 속도 느리지, 이러니까 이제 밈코인 생태계도 솔라나로 가서 발행을 한 거죠. 근데 솔라나가 한 번씩 이제 블로우아웃이라고 해서 블록체인이 서버리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블록을 쌓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긴 하는데, 그렇죠. 다행히 올해는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트랜잭션이 아직 별로 없기 때문이긴 하거든요. 앞으로 봐야 됩니다. 진짜 불장이 오면 솔라나도 또 터질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이더리움에 있었던 그런 밈코인 생태계가 솔라나로 넘어와 줬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최근에 뉴스가 나온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솔라나에서 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USDC 또 최근에 발행된 게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솔라나에서 발행돼서 거기에서 많이 트랜잭션이 오가고, 또 페이팔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핀테크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발행한 그 스테이블 코인도 있거든요. 네, PYUSD. PYUSD. 그것도 솔라나에서 거래량이 이더리움 거래량을 능가했더라고요.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솔라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그래서 가격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일단 저는 1번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교를 비트코인에다가 하죠. 근데 저는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좀 아예 종류가 달라요. 그렇죠. 이건 어떤 우위 그런 것들보다도 결이 다르다 완전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스테이킹도 가능하고 뭐 월드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그 위에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스마트 컨트랙도 되고, 알트코인도 발행할 수 있고, NFT도 발행되고, 디파이도 되고, 막 이런 게 이제 있고. 네.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기능이 있는 다른 체인들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랑 비교를 하는 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을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이더 슬래시 비트코인으로 가격을 1년 차트를 보면은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못 간다. 왜 못 가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코인이라는 어떤 전체 비트코인과 물론 알트코인은 종류가 달라서 이렇게 묶기는 싫지만 비트코인을 대장주로 보고 알트코인들을 이제 중소형주로 본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다 이렇게 보면은
비트코인 혼자 가고 있는 지금 갈놈갈 델놈될 상황이거든요. 솔라나도 물론 많이 갔지만 솔라나는 그 이더리움의 어떤 기대감들을 많이 가져와서 상대적인 가치가 많이 오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코인 시장 내에서의 입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 볼 수 있고, 비트코인은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ETF도 나왔고 수요 자체가 많이 기존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서 기존에 없었던 자금이 들어와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이 둘을 비교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이더리움 가격은 비트 대비해서 절하된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그럼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코인 시장 시가총액 한 뭐 2조 달러 정도 되나요? 그 안에서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면 정확합니다. 이더리움에서 빠져나와서 솔라나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더리움 ETF가 제가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네, 그렇고요. 미국 ETF에 스테이킹 기능이 붙어도 저는 이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이더리움이 기술적으로 혁신을 이뤄내지 않으면 솔라나한테 계속 이렇게 뺏기면서, 그리고 제3의 제4의 레이어 1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로부터도 계속해서 뺏기면서 가격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이더리움이 그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솔라나 펀더멘탈이 너무 많이 올라오면서 과거 같은 위상에서 너무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확실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늘 보면 시장에서는 전체 흐름을 판단할 때 이더리움 대비 BTC 요 비율을 가지고서 흐름들을 좀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좀 고정관념이다라는 부분들도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알트코인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이사님께서 또 개인적으로 혹시 주목하고 계시는 알트코인 섹터나 생태계 이런 게 있을까요? 최근에 봤던 거는 톤이라 그래서 톤코인 맞습니다. 네, 요즘에 가장 핫하죠. 뭐 가격이 많이 오르고 핫하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이제 또 이런 곳으로 많은 돈이 가는구나, 이렇게 흥미롭게 봤었고요. 어제였죠.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바빌론이라는 프로젝트가 런칭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으로 스테이킹을 넣으면 이제 알트코인으로 이자가 나오는 그런 프로토콜이에요. 네. 이거를 뭐라고 하더라? 세큐리티 쉐어링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네. 비트코인의 세큐리티, 보안성을 쉐어한다, 나눈다, 이런 개념인데, POS 체인들, 스테이킹이 가능한 POS 체인들은요, 담보물로 맡겨지는 그 자산의 탈중앙성이 중요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이제 스테이킹이 안 되니까 논외로 하고, 이더리움이든 솔라나든 POS 체인들은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다 탈중앙화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퍼블릭 체인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중요한 이유는 그 코인 자체가 탈중앙화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도 그거를 믿고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그동안 공고한 위치를 차지했던 이유도 가장 탈중앙화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POS 체인들 중에서는. 네,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뺏기고 있는 중이고, 근데 만약에 그러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진짜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자산을 담보물로 걸어서 스테이킹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논의는 업계에서 꾸준하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비슷한 컨셉의 프로젝트들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택스를 우리가 예로 들 수 있고, 그렇죠. 네. 또 비슷한 사이드 체인 프로젝트들은 많은데 이 바빌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컨셉이.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을 자체 블록체인에다가 넣고 자체 블록체인에서 나오는 알트코인이 이자로 나오는 거는 맞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모스 SDK라고 해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인터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네.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블록체인이 이제 붙어서 그들 간에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하나의 체인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모스라는 인터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에다가 그 확장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블록체인을 늘려나가겠다.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을 스테이킹 대상 담보물로 쓴다. 그리고 이자는 다양한 알트코인을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생태계를 꿈꾸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게 런칭을 했는데 1000 비트코인을 모금을 했습니다. 네, 스테이킹용으로 모금을 했는데 굉장히 빨리 찾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그 온체인 트랜잭션 수수료가 급증을 했습니다. 150배 급증을 해가지고 몇백 불이나 내야 300불인가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거 관심도가 상당하네. 이게 저는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스테이킹 이자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기술적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모든 걸 보는 스타일이라서 이러다가 또 바빌론 같은 프로젝트가 큰 사고를 칠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스테이킹 이자, 비트코인을 넣고 스테이킹 이자를 받고 싶은 수요는 상당하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고
아 그래 비트코인은 갖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자산이긴 하죠. 아니면 쓰거나. 네. 근데 이거를 넣어놓으면 이자를 받는 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긴 하구나. 뭐 아직도 은행들에서도 비트코인 넣으면 이자 주고 이런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앞으로 또 새로운 또 발전들을 통해서 새로운 활용성들을 계속 확인하게 될 테고, 아마 이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변화들은 또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들 너무 많이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 질문으로 늘 드리는 질문, 현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1억 원의 현금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100% 비트코인. 100% 비트코인. 사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한 번에 이 1억을 다 비트코인으로 투자하시는 것으로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일부는 저희 스매시파이에다 넣겠습니다. 스매시파이 한 몇 % 정도 넣으실 건가요? 한 30%로 하겠습니다. 30%는 스매시파이에, 스매시파이에다가 넣어도 비트코인으로 이제 비트코인. 수익이 생기거든요. 네. 비트 넣고 비트 나오는 그런 전략이라서. 그럼 스매시파이 서비스 간략하게만 그냥 소개 가능하신 정도까지만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샤크라고 하는 이제 트레이딩 봇이 있습니다. 네. 자동 트레이딩, 알비트라지라고 차익거래죠. 네. 이 차익거래 전략인데 샤크라고 부르는 상어. 무슨 전략이냐면 옵션, 비트코인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대리빗 거래소라고 하는 이제 제일 큰 비트코인 옵션 거래소에서 옵션 가격은 계속해서 이제 현물 가격을 추종하긴 하지만 미스프라이싱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미스프라이싱이 좀 크게 났을 때 진입을 했다가 그게 좁혀지면은 청산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차익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는 전략입니다. 근데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위험하니까 제 비트코인이 그래도 손실을 보면은 아쉬우니까 제가 만약에 1억 원이라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산다면 전부 다 거기다 투자할 수는 없고요. 저도 제가 만든 거긴 하지만 저희 팀이 만든 거긴 하지만 한 30% 정도만 보수적으로 운용을 맡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공부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링크 한번 밑에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하고 횡보하고 그다음에 뭐 알트 불장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되게 조바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거나 선물 옵션 같은 거 손을 대신다거나 이런 분들 그게 이제 비트코인, 알트코인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도 그렇고요. 부동산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없던 돈을 대출을 통해서 마련한 다음에 서울 막차다 이러면서 부동산 갑자기 투자하시고 이런 분들이 좀 요즘 주변에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지 마시라 이런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이럴 때일수록 내가 그동안 공부해놨고 그 다음에 믿는 자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꾸준하게 매집하는 그런 지금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저는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믿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니까 이럴 때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면은 살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하는 데 저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런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하고 뭐 책도 쓰고 이러면서 조금씩 현금 흐름이 좀 들어와요. 많지는 않습니다. 많으시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쭉 모았다가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면 그걸로 비트코인 속 사고 비트코인 개수 늘리는 거 보면서 흐뭇해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 뭐 어딘가에 고수익을 바라고 맡기거나 이런 건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 스매시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스매시파이도 비트코인 개수를 불려드리는 서비스이긴 한데 여기에다가 뭐 전 재산을 맡긴다거나 이런 위험한 짓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 개수 늘리는 데 집중을 하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될 진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지금 이 시점, 아직까지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되지 않은 이 시점에 계속해서 모아서 비트코인의 물량들을 늘려나가는 것이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가장 좋은 전략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시고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나눴는데
굉장히 깊이 있게 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그동안에 궁금하셨던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좀 모시겠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매시파이의 백훈종 이사님 모시고 이 시장의 현재 상황들과 거시경제 환경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와 백훈종 이사님이 함께한 토크라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